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데 그럼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급하다고 뭐 애를 2달 만에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급하다고 아파트를 1, 2년 만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오를 네.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3년차 투자자이시죠.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나와주셨는데 그 지난번 출연과 이 사이에 네. 약간 시장이 또 한번 올랐다가 또 약간 좀 지금 좀 네. 조용하다라고 또 통계들 나오고 있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물 밑에서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네네. 이런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의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모시고 한번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 줄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에 내년에 상승, 뭐 어찌 보면 막 급등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패턴이 있어요. 네. 그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봄에 슬슬 움직이다가 그럼 규제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름에 폭발하고 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또 규제가 한번 나오면서 규제랑 동시에 대출 규제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돈도 조이고 규제도 나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죽었다가 11월이 되면 항상 거래량이 줄어요. 그래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서 이제 1월 되면 다시 이제 대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이랑 그다음에 그동안에 슬슬 또 움직이니까 그 두 개가 맞물려 갖고 봄에 다시 폭등을 한 폭등이라기보다는 많이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지금 7,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1월 달 거래량은 이제 적은데 작년 대비로는 지금 좀 많은 것 같고 12월까지 이제 분위기 좀 보다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월 되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네.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얼마큼 상승할 거냐, 폭등일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그 3, 4년을 놓고 보면 네.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진행을 빨리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많이 오르고 천천히 갈 거냐, 반대로 천천히 가다가 한 번에 올라갈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 한 3, 4년 뒤에는 지금보다 뭐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오를 네.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이유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식하고 다른 게 이제 강제 참여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오르는 거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유동성이 그러면 계속 안 늘어날 거냐? 일단 1번이고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M2 증가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훨씬 많이 네. 늘었거든요, 올해.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탑급으로 많이 유동성이 늘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돌고 돌아서 올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그 절망적인 수준으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네.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부터 7,000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3년 정도 지속된다는 건데요. 이게 통계를 이제 낸 이후로 최저다. 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최저다. 이렇게 보면은 돈도 늘어나는데 공간이 따라 늘어나줘야지 이제 수익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은 많이 늘어나는데 급속히 늘어나는데 공간은 오히려 쪼그라드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폭발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막 지금 강물로 흘러 들어오는데 네. 여기 뭐 공간이 없으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뭐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간에 대한 수요잖아요. 네. 공간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커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부으면 당연히 이제 그 물이 이제 M2가 되겠죠. 유동성. 네. 당연히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커가 성장하러 오면 돼요. 공간이 넓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미국 따라서. 그리고 거기다 입주 물량까지 겹치니까 이게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그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 인근이죠. 서울 권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기도 중에도 서울 같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권역들은 이제 좀 심각하고 상태가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이제 그 광역시급들은 이제 서서히 순서가 나가고 있는 거죠. 울산이 먼저 스타트했고, 네. 그 다음에 부산이 스타트하고 있고, 대구도 이제 범어동 같은 데는 이제 출발했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광주하고 대전이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상황이 지금 네. 15대 책 나오고 뭐 토어제랑 뭐 투기 걸지구 이제 대규모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어쨌든 계속 지금 상승세잖아요. 뭐 하락으로 네.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뭐좀 속도를 늦출 뿐이지 이 방향을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제를 할 때마다 겨울마다 이제 잠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보면 이제 겨울에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작년 초까지는 거의 이제 제로 수준이거나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2023년 겨울, 2024년 겨울, 2025년 겨울 지나면서 그 저점이 두 번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돼 가지고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승 폭이 줄었을 뿐이지 상승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20km로 달리다가 100km로 달릴 뿐이지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후진하진 않는다. 그렇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 거래량은 많이 줄었잖아요. 뭐 많이 줄은 데는 뭐 80%도 막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또 네. 아니다. 뭐 이게 토어제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될 뿐이지 이제 막 실거 찍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현장에서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터를 이제 좀 보면 네. 그 토호제라는 게 이게 이제 통계를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토호제 이후에 실제로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거래가 늘어난 곳이 있어요. 거래가 늘어난 곳은 강남 4구하고 이제 규제 외 지역이죠. 그쪽은 거래가 늘어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강남 4구 빼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늘어난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서울시 민원 넣은 거 이제 건수를 조회해 보니까 4천 건, 5천 건이 이미 밀려 있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늘었다. 이게 통계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강남 4구는 왜 거래량이 늘었냐? 규제가 똑같은데 강남 4구는 이게 행정적인 문제였다. 제가 보기에. 네. 강남 4구는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네. 들어오면 하던 대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갑자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규정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직장이 수지구 인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허한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거죠. 네. 내가 천안에서도 서울 다니는데 하남에서 수지 못 다니냐 허가해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침을 통일을 냈어요.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허가가 안 나면서 거래량으로 집계가 안 됐던 거죠.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여쭤보면 그런 분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넣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그때 계약을 쓴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지 실거래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적인 이슈 때문에 밀려 있는데 그게 한 4천 건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강남 4구 빼고 4천 건 정도니까 지난 2024년 11월 거래량이 4천 건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작년 거래량을 넘어선 거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더 막았거든요. 네. 2024년 대비 반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은 더 많이 올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했어요. 결국 근데 가격은 더 올라요. 종합해 볼 때 이게 규제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도 하고 지금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힌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돈도 막고 지금 갭 투자도 막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안 주냐 이거죠. 그 이유는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급함을 만들었다. 안 살 사람들도 사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오른다는 신념이 생긴 거죠. 규제를 해도 네. 이제 우리가 지지난 정권에서 너무 이제 학습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많이 2022년에 다운되는 시간이 만약에 길고 오래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렸을 텐데 네.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억이 안 지워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강남만 이제 오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성동도 오르고 동대문까지 이제 퍼지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퍼지니까 자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뚜껑 보고 놀랐으니까 이번에도 이거 또 오르는 거 아닌가 하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규제의 대상이 예전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규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출도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은 규제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전에 6억만 대출해 줬잖아요. 그럼 6억만 대출해 주면 이게 낚싯대 효과라 그래갖고 6m짜리 낚싯대로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는 거죠. 최대한 큰 고기를 잡는데 낚싯줄이 이제 짧아진 거죠. 2m로. 네. 그러면 2m로 잡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대문에서 대출을 뭐 7, 8억씩 받아갖고 강남으로 바로 가려다가 이제 3, 4억만 해주니까 성동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제 점프를 크게 하던 사람들을 이제 작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고 싶은 마음을 이제 수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에서 매주 발표하는 심리 지수를 보면 매도 매수 문의잖아요. 이게 매수 문의가 많아요. 매도 문의가 많아요. 이걸 설문을 하잖아요. 부동산에다가 그 지수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규제를 해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그 돈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통계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동탄이나 뭐 권선구 뭐 이런 데들도 거래량이 이제 확 늘었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많이 늘면 한 60-70% 늘고 막 했는데 네.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이 규제가 생기니까 여기 지금 안 사면 또 규제 나중에 당하겠다. 약간 이런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급함을 또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오히려 규제를 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광고를 하나 보다. 네. 이런 효과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게 오른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반수 이상은 이제 안정되나 보다.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거래량이 세대수 대비로 보면 거래량은 되게 적거든요. 조그만 거래로도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10, 15 규제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내 집 말에 하려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뭐 오르는 걸 그냥 내비두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정부도 이제 부득이한 조치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 규제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네. 그리고 갑자기 그러고 아파트를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10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5, 6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럼 5, 6년 뒤에 집값이 잡힐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오르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뭐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데 그럼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뭐 내일 급하다고 뭐 애를 2달 만에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급하다고 아파트를 1, 2년 만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이제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정치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타겟을 찾겠죠. 예전에는 뭐 법인을 타겟으로 하고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하고 이제 지지난 정권에서는 그랬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그레이한 영역인 거죠.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이미 대출을 당한 상태에서 손쓸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규제하게 되면 사실 이제 주택 정책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퇴양난인 거죠, 정부도. 그래서 이제 묘안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막상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공급을 뭐 하루 아침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이 빵도 안 했더라고. 빵이냐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고 돈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리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엊그제인가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이 15 대책은 임시 조치로 이제 부득이한 거였기 때문에 뭐 네. 좀 공급이 충분히 된다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은 토어제를 푼다든지 뭔가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네. 국토부 장관하고 또 서울시장도 또 만나면서 뭐 토어제를 뭐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올해도 오쏘공이라고 했잖아요. 오쏘공.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를 푸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집값이 급등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묶었죠. 확대 지정했죠. 네. 확대 지정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파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까지 막 다 이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해제를 할 때는 본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풀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된다. 네.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몇 달 동안 혼란이 오더라도 지켜보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집중 포화를 맞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글자를 잘 읽어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는 안정이 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근데 안정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풀어봐야 또 집중 포화를 맞을 거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풀면 처음에 이제 뭐 기본권이라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규제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뭐 이동권도 있는 거고 재산권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제한하는 수준으로 오면 반발이 심해질 거니까.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말씀하신 대로 집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자니 이제 원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니까 또 더 원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정부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지방선거를 출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네. 지금 특히 이제 뭐 여당 쪽 출마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좀 어떻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동네 토어제 풀겠습니다라고 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또 역으로 또 정치권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풀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아마 풀어도 좀 서울이나 뭐 경기도 외곽지 뭐 이렇게 아직 그 오르지 않았는데 네. 사전에 건 약간 네. 미리 걸어놓은 이런 동네들 위주로 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푼다고 하더라도. 근데 풀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아, 여기에 사야겠다. 뭐 이렇게 실거주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이러면서 또 사면서 그쪽으로 또 이제 풍선 효과가 몰려갈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작은 오쏘공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안 풀면 그러면 또 선거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걱정도 있고. 이게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말하는 게 풀면 선거해지고 안 풀어도 선거해지고. 그래서 이제 묘안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묘안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꼬여버렸다. 이렇게 좀 예, 꼬였고 봐야 될것 이게 같고요. 풀 수가 없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좀 그 비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 아니면 뭐 지방으로 좀 돈을 보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비커를 키우지 못한다면 옆에 비커 하나를 더 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갈 방법은 없어 보일까? 그쪽으로는 안 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장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전부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미국에 투자해야지 돈을 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는 서울 근처에다 사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겠냐. 뭐 부산하고 대구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돈만 좀 있으면 어떻게든 서울에 하나 사놓으려고 하는 판국에 네. 그게 이제 6월 전에 그게 완전히 그게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봐야 뭐 공시가격 2억 이하를 풀어주는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외지에서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그 규제를 해제해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억으로 한번 간을 본 건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죠?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공시가격 2억 이하를 사도 괜찮다라고 인정해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이나 6억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면 또 이제 더 역풍이 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이제 그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가 이제 땅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나만 이제 공급 대책 정도는 내주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급 대책을 아무리 내봐야 네.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집이 없는데 뭐 오늘 내일 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급 대책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데 내놔도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럼 결국에 내년 뭐 내후년 해서 지금 입주량이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상승이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누르면 뭐 뒤로 갔다가 폭등하는 그렇죠. 거고 네. 정책을 뭐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상승하는 약간 그런 네. 구조로 갈 거로 보인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망고쌤 TV 운영하고 계시죠. 망고쌤님하고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그래서 다른 비커로 지금 주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네. 시장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유동성이 풀리는 거를 주식에서 좀 받아주라, 국장에서 받아주라고 이제 전략을 좀 세운 게 아닌가라고 네. 좀 추정이 되는데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죠. 유동성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한데 그 코인은 좀 무섭고 국민들이 좀 납득 안 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에서 잠깐 하다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을 이제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인데 5천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은 맞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데 그 논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뭐 돈을 푼다든지 또는 이제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돈들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돈을 풀면 그게 다 그냥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가버리니까 부동산이 오르지 않냐. 그래서 돈을 풀면서도 부동산이 안 오르는 방법은 그 돈의 물기를 주식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돈을 풀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면 비난을 받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비생산적이다.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생산적이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피셜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KDI에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주식 KDI나 한국은행에 보면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예, 한국은행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때보다 부동산이 오를 때 그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 그게 20배 정도 크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오르는 게 소비 내수가 좋아지는 데는 더 효과가 큰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R&D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니까 그런 기제가 잘 작동했을 때는 훨씬 더 부동산보다 효과가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시장을 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주면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땡겨 와가지고 이걸로 R&D 투자해서 이게 성장해가지고 나한테 환원을 해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억지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억지로 보내면 나중에는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적을 때 이제 주식 매각 대금이 많이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걸 네. 팔아서 또 집을 사러 오는. 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지니까 주식을 팔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그것도 또 부동산에 다시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은 좀 안정적이고 주식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로 주식에서 돈을 벌면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시차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차를 노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내년 6월 전까지만 주식으로 해서 잘 되면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차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지금의 어떤 주식은 계속 이제 정부가 권장하고 어떻게든 더 좋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 지금 더 세금을 뭐 올린다든 등 뭐 네. 이런 뭐 압박감을 계속 주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럼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될까요? 원래 이제 주식이 좀 부동산에 비해서 선행하죠.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네.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주식이 보통 먼저 가고 이제 부동산이 따라가고 이런 식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흔들림이 적게 변동성이 적게 올라가는 거고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짧게만 보잖아요. 이게 프레임을 짧게만 보니까 예, 주식은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크고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식이 먼저 올랐고 이제 부동산이 따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냥 주식이 오르면 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 또 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돈 번 게 이제 부동산으로 오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돈이 네. 많아지면 주식으로 안 가고 이제 부동산으로 오고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정부도 모르지 않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안 쓴 건 세금밖에 없지 않나요? 세금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세금을 건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올리면 칭찬을 받고 부동산을 올리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거죠. 부동산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잊을 만큼 기쁨을 주는 거죠. 네. 같이 올리는데 주식을 활용을 시키면 부동산으로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 정부는 더 이득인 거죠.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부동산 쪽에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없애고 또는 세금을 더 물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보유세를 올린다. 네. 예,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서학개미 때문이다. 뭐 이런 네.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가 뭐 어쨌든 이번에 공시가격도 이제 현실화율도 뭐 동결화되고 네. 동결되고 뭐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뭐 시세가 올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건 있지만 세율을 뭐 증세하거나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은 뭐 내년 부가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내후년 뭐 27년부터는 증세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방향으로 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던진 카드가 이제 재산세가 너무 네. 적다 보유세가 미국에 비해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을 이제 미리 이제 시장 분위기를 조성을 일단 해놨는데 그 세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세율을 올리려면 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선거 전에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장 중에도 이제 부동산 많이 오른 데도 있고 하니까 보유세에 네. 반대하는 지역에 후보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6월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수치들을 올려버리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2027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들 위주로 증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시거나 막 증여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 웬만한 분들은 다 정리를 했고 정리 안 하고 버텼던 분들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또 경험을 해서 이번에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팔 것인가? 이건 전 좀 약간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근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종부세도 생기고 네. 보유세도 많이 올리고 했고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가 제일 충격이 컸어요. 사실은 없던 게 생기고 강남에 집 두 채 있으신 분들은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1억씩 내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6억까지가 면세고 그 위에서부터 세금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전세를 올려서 그 돈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많이 올랐어. 근데 한번 내보고 나니까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이번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고가주택의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올리면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해서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가주택 쪽은 좀 많이 올리고 그 저가주택 쪽은 뭐 거의 안 올리거나 조금만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증세할 때만 해도 15억 초과 대출 금지할 때 15억이 그 강남 아파트 평균가여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한 14억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서부터 종부세를 매겨야 되냐. 평당 1억?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럼 밑에 지역들은 뭐 계속 또 올라갈 텐데 이런 좀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은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집값이 뭐 좀 이렇게 잡히거나 좀 진정세로 가기에는 힘들까요? 어떻게 결국에는 정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세를 놨는데 보유세가 뭐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세 인상분으로 이제 내겠죠. 세금을.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2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 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월세를 돌린다든가 그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보증금 올린 걸로 뭐 세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금을 올려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보유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자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라는 게 사실은 그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 이제 걷는 건데 많이 거치는 데는 강남 같은 데는 맨날 보도볼로 바꾸고 뭐 나무에도 뭐 링크를 뭐 하고 이러는데 안 거치는 데는 이제 뭐 인프라가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세금 자체를 지방세라는 세금 자체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득이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네. 부담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유세가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를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려는 여론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강남에 살지 말고 팔고 나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서민들은 아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보유세를 냈는데 보유세보다 더 올라야지 또 그 사람들이 뭐 팔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새로 살 때도 더 오른다는 희망이 있어야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더 이제 내가 자산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걸 또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가격이 과연 또 잡힐까?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으로도 안 되고 뭐 지금 공급도 안 되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그럼 가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그걸 용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더 강력한 거 뭐 더 좀 아예 뭐 거래를 막든지 어떻게든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은 네. 이게 위태위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돈을 없애면 되죠. 그 유동성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집값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출 줄이는 것도 급격하게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집을 제가 뭐 대출 받아서 사면 그 돈이 누군가의 통장으로 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그 통장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을 기준으로 또 그렇죠. 그게 또 대출이 나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확 줄여버리면 전체적으로 집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을 줄일 수 있냐, 돈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규제를 막 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거나 정찰대를 한다거나 몇 년 동안 동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너무 세게 쓰면 정권이 위태해진다는 사실도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은 좀 약간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이 택한 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상수니까
집값 오른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네. 코스피 5천이 아닌가. 이게 후보 시절부터 설계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고 AI도 있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AI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정권이 끝나기 전에 5천을 충분히 넘기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유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참을만한 거고 네. 무주택자분들은 뭐 나름 또 주식을 투자하셔가지고 또 돈을 버니까 그래 뭐 월세나 전세 이자 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전 국민이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도 뭐 정말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유의미한 자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어떤 뭐 집값의 상승을 충분히 따라잡을 만큼 이렇게 고액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소외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 우리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2000 깨질 때도 있었지만 2000에서 3500 사이로 왔다 갔다 거의 15년 이상 맞아요.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마치 2008년 9년 이후에 2012년 13년까지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주식도 붐이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우리 닷컴 버블을 저는 경험해봤고 88년에 어릴 시절이었지만 건설 주식 네. 기반으로 해갖고 폭발했던 적도 제가 봤는데 주식은 한번 띄우면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살려면 몇 억이 필요한데 최소 이거는 몇백 몇천 로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띄우기 훨씬 더 쉽고 지금은 분위기가 잠잠하지만 이게 5천이 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위로는 얼마까지 갈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대신에 부작용도 훨씬 큽니다 이게. 네. 예,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계속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버블이라는 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취하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집을 뭐 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네. 상황상 사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주식 투자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결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게 맞다. 만약에 당신이 수도권에 거주자라면 네. 살 집을 먼저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집을 뭐 못 산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강남 집 이야기죠. 강남에 30 평당 1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전체 세대 수가 2천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세대 중에 이제 1%, 뭐 이 정도밖에 0.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딴 나라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출이 사실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알아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5천만 원, 1억 정도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5천만 원, 1억 정도는 뭐 회사 다니고 둘이 맞벌이 하면 마통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네.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론이라든지 뭐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대출을 다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뭐 실수요자 대출이라 그래갖고 네. 다 열어놨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서울권 내에 뭐 10억 안 되는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5억짜리들도 많이 있죠 아직.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결국에는 저는 그것마저도 다 오를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이제 사면 2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서 안 오른다고 하지만 2년 뒤가 돼야지 비과세가 되든 뭐 일반 세율이 되든 하니까 매매 주기가 최소 2년이거든요. 네. 그럼 2년 뒤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안 오르겠냐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2년 동안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가. 네. 그거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어떤 선택이 맞는 거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내 돈에 맞춰서 우선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남으면 뭐 주식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결국에 가격의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딱히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매매가는 사실 그래도 좀 올라가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건 괜찮아 하시는데 네. 전월세가 오르는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있잖아요. 임차인들. 그렇죠.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 거고 뭐 매매 안 사면 그만이지만 전월세는 안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보고 뭐 오피스텔 가라는 거냐, 뭐 더 멀리 가라는 거냐, 이제 바로 이제 불만이 나오는데 네. 이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전월세 시장.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집값만 잡으면 모두 행복해질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을 잡으면 전월세가 올라요. 네. 자, 2010년부터 2013년 그 기간 동안에 공급도 없었고 금리도 이제 많이 높지 않았는데 집값은 빠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수요잖아요. 사람이 매매 아니면 임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매매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월세로 몰렸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미친 전세와 하우스 푸어였거든요. 네. 집을 사면은 집값은 떨어진다. 근데 전세는 너무나 많이 오른다. 그때 제 경험으로는 1억 7천 하던 전세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3억 가까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집값을 띄우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여론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집값은 빠지는데 전세가 2배로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전세는 플러스 2.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1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0.5, 0.5 합쳐서 결국엔 또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매매로 안 가면 짬짜면 같은 거죠. 짬짜면 같은 네.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반 갈라 가지고 이게 마라맛 샤브샤브 가면은 마라탕 같은 거죠. 예, 마라맛으로 육수가 나오고 허거. 또 맑은 육수 아,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한쪽에다가 계속 부으면 결국 그게 넘쳐가지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매매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매를 잡으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가 더 빨리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 희대의 명작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익나님의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네.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게 매매가 안 오를수록 전세가 더 빨리 오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매매 거래를 막으면 또 전세 수요로도 전환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 예. 토어제 걸고 투기 걸지고 막 걸어버리니까 네. 지금 뭐 학군지들 위주로 지금 전세가 또 갑자기 막 튀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어딘가 선택은 무조건 강요를 받으니 그렇죠. 핵심은 빈집을 더 지어줘야 뭐 전세로 가든 뭐 그렇죠. 매매로 가든 하는데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네. 전월세 쪽은 이쪽도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매보다 이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더 심각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 실거래 데이터가 쭉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0년 전에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 그러니까 2015년에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매 가격이 10년 지나서 지금 전세 가격보다 높냐 낮냐.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전세가 싸서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전세만 10년 쭉 살다가 보니까 이 지금 전세 가격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한번 제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네. 그럼 뭐냐면 10년 전에 집은 전세 가격은 5억이고 집값은 10억이었는데 차라리 그때 10억 10억짜리 주고 살 걸. 사는 게 나았냐 안 네, 나았냐 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더라라는 네. 거죠. 그럼 뭐가 이익이냐? 우리 인생이 이제 100세인데 100세 시대 동안 계속 매매 아니면 임차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더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갱신형하고 비갱신형. 그러니까 매매는 뭐냐면 제가 한번 사면 그 가격이 영원히 나한테 고정되는 거죠. 네. 10년 전에 샀으면 그 집은 내가 10억 주고 산 거죠. 이게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나는 10억 주고 산 건데 전세는 2년마다 갱신돼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면 이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이제 보험 영업하고 그러면 전화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재무설계 해준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어. 근데 갱신형은 처음에 싸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는 거고 비갱신형은 지금은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가격을 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익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하고 전세인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 젊을수록 뭘 선택해야 되는 거냐 이런 네. 거를 빨리 인지하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서울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가격이 차올를 텐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집을 사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투자한 현금에다가 대출금 이게 네. 이제 픽스되니까 딱 그렇죠. 고정이니까 이제 난 대출 이자랑 이제 원금만 갚으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이 쓰는데 근데 전월세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의 흐름을 내가 타야 되니까 그렇죠. 급등하고 이럴 때는 또 올려줄 수가 없으니 네. 또 옆으로 이동하고 이사가고 막 하는 것들을 이제 네.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월세 시장 특히 이제 세입자분들한테는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급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 뭐 이럴 때처럼 전세 대란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정부도 압박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답을 내놔라. 그렇죠. 뭐 대출을 해주든 뭐 네. 월세 쿠폰을 주든 뭘 줘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3+3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탠스가 이렇잖아요. 전세가 많이 올라? 그럼 전세를 규제해. 네, 전세 가격을 동결하자. 그렇죠. 아니 뭐 전세를 아예 없애버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 2+2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급이라고 보면 공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유통 물량이 있고 시장에 10개가 나와 있냐, 뭐 20개가 나와 있냐. 그러면 20개가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가 되는 집이 100개냐, 200개냐, 뭐 이렇게 100개보다는 200개가 훨씬 낫겠죠. 후자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수렴하겠지만, 당장은 내가 전세집 구하는 사람은 10개보다는 20개 있는 게 낫겠죠. 이게 유통 물량이 되겠죠. 이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면, 이제 신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7,500, 10,000호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3년 이상 지속된다. 네. 확정이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35,000호예요. 네. 이게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부터 3년 동안 확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왜냐하면 오늘 착공해도 3, 4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확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신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죠. 왜? 멸시 물량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분명히 또 이럴 겁니다. 전세가 올라와서 못 살겠다 이러면은 2+2로 한다. 2+2에 2+2+2를 한다든지 뭐 임차인 보호를 더 해주는 쪽으로 가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2+2 할 때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새로 전세 물량이 될 아파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2+2를 하니까 4년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2년 주기로 보면은 반으로 주는 거예요, 물량이. 근데 이걸 3+3+3를 한다든지 무한갱신을 한다?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계약할 수 있는 게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더, 유통 물량을 더 축소시키는 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입주 물량이랑 신규 입주 물량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매 가격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부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공급이 막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정말 뭐 지금 당장 뭐 모듈러 주택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예.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 도생이나 뭐 네.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지으면 네.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 반 안에 막 지으니까 그렇죠. 이쪽이라도 지금 하면 좋은데 네. 여기도 지금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분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주택 규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결국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로 해결하냐 이거예요. 해결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답이 없어요. 네. 예, 진짜 노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테러가 없습니다. 이제 네. 서울은 수도권은 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정류장에 버스가 설라 그러는데 좀 뛰어야 돼요.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데 다음 버스가 없어. 또는 다음 버스를 타면 9시까지 도착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누군가가 버스를 잡아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빨리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자기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정거장까지 버스보다 빨리 뛰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죠. 지금 집이 너무 비싸니까 열심히 모아서 전세 2년 살고 2년 뒤에 살게요 라고 하면 두 분이서 열심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5천을 모으면 집값은 1억
2억이 더 올라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뒤가 되면은 반드시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작은 곳이나 더 외곽으로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월세로 가면 되는데 전월세를 하면 완전히 이제는 영영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매만 잡는다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뭐 예를 들어 다주택 규제를 뭐 갑자기 푼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전향적으로 네. 비아파트들은 뭐 한시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그냥 일반 네. 과세로 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뭐 그 중과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아파트만 다주택을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많이 오를 때가 이명박 정권 말렵이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신규로 도입을 하죠. 네.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호수를 많이 못 하고 이런 것들 주차장법도 되게 많이 완화해주고 제 기억으로 0.5%였던 것 같은데 저리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면 융자도 해주고 막 그래갖고 강남에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좀 비싸게 막 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나 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저리로 받아가지고 이걸 지어가지고 세를 놓으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서 자기가 다 세를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이걸 사는 순간 아파트를 못 사요. 네. 다주택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부도 고민을 하겠죠.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월세는 안정돼야 되네. 특히 청년들의 전월세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임차인 보호랑 함께 동시에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이 이제 토어제를 대규모로 걸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일부 지역을 뭐 풀 수도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다 풀진 않을 거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인구만 한 1,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지역들은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월세 물량이 하나 또 사라지고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전월세 시장 불안한 걸 더 불에다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가 있잖아요. 자충수가 돼가지고 더 크게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져서 그런 거고 추가로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건데 네.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정부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죠. 네.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값 오르는 거를 이제 국민들의 탓으로 돌린 거죠. 처음엔 다주택 탓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법인 탓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강남의 비싼 집 탓이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대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까지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규제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돈 어디서 났어? 너 돈 어디서 나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거야? 이런 수준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자기도 프레임을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법인에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든가 대출을 더 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거 네. 돌파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을 담을 그릇 코스피 5천 이거까지 생각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짜놨던 이제 그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이제 프레임으로 인해서 다시 부메랑이 돼갖고 더 크게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나 매매 뭐 둘 다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의 어떤 차이 정도. 그쵸.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 저도 걱정되는 게 이게 진짜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예전에 뭐 얘기했던 뭐 구청장이 이제 임대 가격을 결정해 준다거나, 아, 그렇죠. 뭐 공시 가격의 몇 프로 이상만 인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진짜 한다거나. 주택거래 허가를 한다던가.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렇게 한다고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줄일 수 없는데 네.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을 줄일 수 없고 서울의 공급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는데 아주 긴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문제인 게 뭐 네. 이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전향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더라도 어쨌든 단기간에는 이제 멸실 수요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공급하려면 철거하고 이주하고 하면은 한 5, 6년간은 또 집이 적어지는 건데 네. 그럼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데다 더 안 좋은 걸 그렇죠. 단기적으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죠. 이 방향으로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그냥 감수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월세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뭐냐면 이걸 함으로 써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요. 네. 빌라 가격이 오르고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못 참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못 참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단어들이 험한 단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꾸준히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설득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해야 많이 오르는 게 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참아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죠.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정책들이 막 나오고 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에 의한 자정작용까지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네. 이렇게 소멸하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 네.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시죠.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앞으로 이제 공급이 적은 한 3, 4년 동안은 이제 어쨌든 우상향으로 간다. 네. 뭐 서울도. 근데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그리고 이제 지방 대도시도 그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대도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거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쩔 수 없는. 돈도 많이 풀리지만 이제 네. 전국 단위로 보면은 금리는 똑같으니까 네. 개별 특성으로 보면은 그 동네 주택은 그 동네 분들이 소비를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얼만큼 이제 신규 공급이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잘 작동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호황일 때는 분양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공급이 확 늘어나고요. 네. 공급 늘어난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든가 이런 트리거가 발동하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또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어서 서서히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공급이 늘어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방은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2022년, 2023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방 대도시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 대도시들이 어느 시도부터 먼저 공급이 줄어든 효과들이 나타나냐, 입주 물량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순서대로 올라올 건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1,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울산이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이 부산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수도권 이야기예요. 네.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지방 분들은 수도권에 일부는 관심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전 국민의 이야기가 2, 3년 내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는 그런 걸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2020년, 뭐 21년 뭐 이럴 때처럼 이제 전국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근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뭐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금리도 훨씬 낮았었고 네, 뭔가 집 사기 더 좋은 환경이었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까지 막 지방 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소도시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소도시의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시를 제외해 보면 1,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 소도시들이 많아요. 네. 전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진짜 10만도 안 되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 폭주했죠, 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공급이 적은 데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방 시장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건데 지방 시장은 이제 공급이 적으면 바로 반응을 해요. 네. 뭐 금리가 일정 게 어느 정도
경기도 타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처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딱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외지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복가 제도가 전부 다 다주택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주택이나 많이 해봐야 2주택인데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지방의 주택을 사게 돼 있는 환경인가 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 살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뭐 계집도 올라요 막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오르는 데만 오를 거다. 실거주자들이 좋아하는 데만 오를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도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할 것이다. 네. 의외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도권에 아파트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이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세대수 대비 아파트 세대수를 비율을 따져보면요.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42%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광역시들은 이제 50% 중반에서 60% 중반까지 돼요. 실제로 그 지방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 세대수 대비로 보면. 빌라를 거의 안 짓죠. 그렇죠, 안 짓죠. 예. 아무도 안 사니까. 그걸. 그렇죠. 사지도 않고 뭐 그 아파트도 사실 그 신축 들어오면 들어가시고 구축들은 살라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구축 아파트가 빌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찌 이제 보면. 아파트가 많으니까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은 더더욱 이제 오르는 데만 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작동해서 어찌 보면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2023년 뭐 이럴 때 가격이 막 폭락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착공을 아예 안 하고 그렇죠. 하면 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공급이 또 끊기고 그러니까 다시 또 가격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규제나 뭐 이런 정부 정책들이 계속 좀 그렇죠. 중첩돼서 적용되니까 오히려 그게 시장 경제랑 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도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더 부족한 수도권 서울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그쵸. 생각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쵸. 어차피 다음 주 오면 저기 사지 뭐. 그런데 토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냥 지방 광역시 자기 동네에 대장급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수도권 내에 비규제 지역들 그래도 지금 아직 안 올라간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살까?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 대구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에다가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탄이나 구리에 국평을 사는 게 맞냐? 네. 뭐 10억, 12억 하는 국평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범어동에 국평을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은 범어동이나 해운대 이런 데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죠. 만약에 그쪽에도 이미 집이 있는데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외곽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 이미 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보다도 차라리 실거주가 가능한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데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네.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역시들 중에 대장 단지들이 네. 뭐 약간 뭐 회복한 데도 있지만 아직도 뭐 정보 좀 못 간 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데들이 차라리 이제는 갈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서울 수도권 안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대출도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막막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뭐 지방에 가서 투자하는 거는 별로 권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을 가가지고 뭐 전세 끼고 산다. 뭐 이게 좀 괜찮은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토호제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뭐 이게 나을까요? 저라면 이제 토호제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의 시장이 아니고 실거주자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투자는 2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고민이지만 사실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열을 투자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사는데 만족도가 높을 거냐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토호제 아닌 데가 오르겠냐, 토호제인 곳이 오르겠냐, 이제 이런 게 고민해 보시면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들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상품도 이야기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나 뭐 동탄, 구리, 남양주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비규제인 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수도권에 살아야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뭐 구리나 동탄에 갭 투자를 할 거냐?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서울에 전월세 살면서 빌라나 이런 거는 토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한번 해볼 수 있죠. 너무 초기 이런 데는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예, 권하지 않은데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든가 뭐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살 수 있으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합 설립되면 이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 일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이런 데는 집만 오래됐지 인프라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면서 그 실거주가 되니까요. 인테리어 좀 하고 이런 분들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하고 이제 살다가 보면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실거주가 되면 저는 서울 내에 또는 일기 신도시에 뭐 작은 아파트라도 돈이 안 되니까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재개발 빌라 같은 것도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거 사놓고 전월세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적은데 네. 근데 좀 좋은 동네는 살고 싶으니까 네. 재개발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좋은 동네 막 강남의 빌라 네. 막 대치동 빌라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전략은 어떨까? 어쨌든 뭐 수요도 계속 있고 네. 뭐 공급도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빌라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빌라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구역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의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강남이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에는 택지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계획도시기 때문에 길이 반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려 그러면 뭐 노후도 요건도 있지만 뭐 호수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접도율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만 충족을 못 하거든요. 충족을 못 해서 지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안 하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노후도를 만족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단독주택으로 예전에 분양을 많이 해서 단독을 지어놨다가 강남이라든지 송파는 수요가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되죠.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독만 나오면 부시고 신축을 계속 올려요. 그런 것 노후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안 되는 거 기대는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임대 수요로 사야 되는 건데 그런 임대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고 뭐 꼭 그 입지를 누려야 되겠다. 뭐 나의 스타일이야. 뭐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뭐 자산 가치 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월세 살면서 그렇죠. 차라리 다른 동네에 뭐 개발 가능성 있는 그런 노후도 높은데 네. 그런데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은 지금 네. 웃고 있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진짜 뭐 반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제 푸근하다고 하지만 네. 신축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하나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동네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데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갈아타려고 봐도 내 거보다 딱히 좋은 데를 가지도 못하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대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팔고 넘어간다는 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1주택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시면 그 심리적으로 이전할 때 생기는 그런 이제 그 벽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라도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뭐 모아놓은 돈이 많아. 뭐 5억, 6억 돼. 네.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비과세 요건 만족하면 넘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 없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 동네보다는 저 동네가 나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근데 대출은 2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뭐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2억 더 받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데인데 내가 팔고 옮기는 비용보다 클 거냐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9억짜리 사는데 뭐 이래저래 따져 보니까 뭐 한 10억 5천짜리 갈 것 같아. 그쵸. 이런 거는 막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예. 참 금액이 한 몇 억 차이 나면 모를까. 뭐 근데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네. 직장 때문이라든지 교육 때문이라든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투자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주택자이신데 누가 봐도 우리 집이 앞으로 대세적인 어떤 그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살고 네네. 있다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뭐 빌라나 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같은 값으로 네. 다른 동네 좀
가더라도 네. 투자성 있는 걸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홀로라든지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는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황금성이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이사 가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딱 가야 될 타이밍이 있죠. 만기가 됐다든지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직장이 바뀐다든지. 근데 그때 잘 팔 수 있냐? 네. 제 값에 팔 수가 있냐? 소위 말하는 뭐 나홀로 아파트 저층이에요. 이게 안 팔려요. 그러면 더 깎으셔야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황금성이 그러니까 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그러면 황금성이 좋은 데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가격은 그 신축일 때 가장 비싸고 22년 차 정도 되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오르는지 생각해 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현재 이용 용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기대되는 이용 용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네. 지금은 뭐 오래됐지만 소위 말하는 오래된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될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년 넘었고 이게 뭐 오래됐는데 용적률도 높고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될 것 같은 데랑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황금성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황금성이 좀 있는 약간 뭐 15년 미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낡았더라도 입지 좀 좋은데 이런데 초기 재건축 아파트 입지 좋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애기들 키우면서 시간을 녹이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 소위 말하는 막 1층이나 뭐 나홀로 이런 것들은 급등장 막 대세 상승장 이럴 때나 겨우 팔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금성이 나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럴 때 좀 팔고 옮기시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를 때 팔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게 얼마 만에 온 그렇죠. 몇 년 만에 호황인데. 남들 다 오르고 나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또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때 못 옮기면 또 이제 또 횡보장 나오면 이제 안 그렇죠. 팔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층을 사시고 탑층을 사시고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를 사신다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또 오를 건데 급등장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돈이 막 아예 없는 막 사회초년생 분들인데 막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둘이 모아서 막 1억 있고 막 이런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네. 그래도 그냥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맞을까요? 뭐 예를 들어 막 14평짜리 15평짜리라도 막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을 조금 한 번 좀 더 모아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1억 있어요. 그러면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해봐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기 외곽에 조그만 아파트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잘 모르고 가격은 안 돼도 오르긴 올라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자산을 가진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뭐 1억 모았는데 뭐 여기저기 다 끌고 정책 자금 받고 엄마한테도 돈 좀 빌리고 해갖고 샀다. 그러면 저는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줄일 거고요. 네. 그리고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집을 샀으니까 관심을 가지겠죠. 뭐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빚을 하루아침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빚은 평균적으로 5, 6년 뭐 7, 8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런데 젊은 분들은 2, 3년 정도 되면은 갚고 또 빚을 내서 또 이사 가겠죠. 그럼 그러는 과정 속에 본인이 변하거든요. 네. 이거 뭐 공부하고 뭐 절약하고 이러면서 맨날 이제 항상 이게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뭐 살면서 5, 6년이 지난 사람하고 그냥 집은 너무 비싸니까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 포기하고 5, 6년을 보낸 사람하고 반드시 차이가 나야지 정상이죠. 네. 그게 나라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라도 뭐 자산을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그 웅덩이의 메기처럼 네. 대출은 과하면 안 되지만 일정량의 대출은 사람을 뛰게 한다. 심장을 뛰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작은 거라도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안 사실 거면은 뭐 주식을 사시든 그렇죠. 뭐가 됐든 이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돈도 많이 풀리고 뭐 예산도 네. 지금 막 늘어나고 뭐 네.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그렇죠. 이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년 폭등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요럴 때 어떤 거 요거 하나는 꼭 좀 뭐 마음에 담아둔다거나 준비를 좀 해라라는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잘하시고 코인을 잘하시면 주식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피터 네. 린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집을 먼저 사라. 네. 그리고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망해도 나 앉을 일이 없다. 왜? 주식이나 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집은 하나 능력 되시는 범위 내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 그러잖아요. 돈을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자산을 갖고 있어야 인플레가 해지가 되고 해지가 돼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집을 사시고 그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식 코인이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좀 이렇게 간과하고 그냥 네.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은 나중에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쵸. 그런 어떤 그 시기에 지금 시작에 와 있는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 시- 듭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누군가가 이제 뭐 세상을 바꿔주기를 네. 바라면 안 되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 네. 예, 본인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